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신뢰도 하지 않고 기자 시절부터 그런 걸 설파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빨리가 부자 되는 법은 없어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도 이미 다 부자가 된 거고요. 빨리가 부자가 되는 법은 모르겠지만 천천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이죠. 사실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청년 세대들은 과거와 같은 저금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80년대죠. 한 60년대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본격적으로 된 게 2000년대 들어갈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면서 주식, 부동산, 채권 다 좋았어요. 한 2000년부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20년간의 과정은 정말 자산 투자에 정말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부동산을 들고 있었던 버티기만 했으면 다 벌었어요. 우리가 전통자산 다 벌었어요.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까지 벌었으니까 다 벌었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풍경이죠. 그림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금리가 뭐 아주 높으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같이 이렇게 이지머니라고 그러는데 싼 돈의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성장이 되면 저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저성장은 이 꿈을 거세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이 저성장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꿈이라는 것 자체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저와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이 자산을 소유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을 높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은 거죠, 과거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저와 또 의견 다르신 분도 많겠지만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 소수를 제외하고는 과거와 같이 주택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과연 특히 서울 수도권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주식이에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자산을 축적하게끔 제도와 기업들이 노력을 했을까? 아닌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사실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자산 축적이 됐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나은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보는데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국정을 통해서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회가 주지 않는다면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주저하는 논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축적의 꿈을 이뤘거든요. 저희 세대도 그랬고 저희 선배 세대들은 더 했고 요새는 베이비 세대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뤄나가는 경제적 꿈을 이뤄나가는 사회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히고 저성장이 되고 그러면 그런 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쉽진 않죠. 그림들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개인 젊은 세대 분들은 자산 배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 분들이 미장 투자하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소규모 개방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취약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지하기 위해서도 자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뭐 기업 레벨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주식을 통해서도 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간다 그러면 저는 조금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그 논의가 되면서 유야무야 끝나고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들만 좋은 시장이 된다면 더 불편해질 거고 이런 어떤 과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사실 제가 알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빨리 부자가 되는 법, 빨리 돈 모으는 법,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설파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신뢰도 하지 않고 기자 시절부터 그런 걸 설파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잘 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빨리가 부자 되는 법은 없어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도 이미 다 부자가 된 거고요.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신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이제 현대 증권분석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엄도 얘기하지만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죠.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얘기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대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선택하는 건 뭐냐면은 빨리가 부자가 되는 법은 모르겠지만 천천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월급쟁이인 경우라면 저 같은 사업하시는 분 사업부터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 자체는 사업의 성공이 가장 큰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성과급도 주지만 성과급을 내가 막 한 방에 역전해서 내 인생 바꿀 수는 없거든요. 최고 경영자 몇 분들이나 수십억씩 받으시는 거지 나머지들은 뭐 많이 받아도 뭐 1년치 받으시는 거잖아요. 1년치만 줘도 와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1년치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의 주가는 10배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구별을 해. 그러니까 사업이란 것 자체가 망하면 꽝이지만 성공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월급쟁이는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저는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사업을 많이 해서 부동산 사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내가 따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이거는. 같은 부동산 사더라도. 네, 그래서 딱 다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죠. 근데 인적 자산이 있는 거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나의 가치를 사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주는 그런 인적 자본을 성장을 시켜서 내가 이제 받는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가 우리가 투자 자산. 이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건데 그럼 이 두 개 상관관계면 이것도 아시는 거예요. 월급쟁이는 매월 나오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투자 자산으로 옮겨서 세월이 지나면서 투자 자산이 내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지도록 이 구조를 짜 나가는 게 모든 월급쟁이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자산 구성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이걸 바꿀 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인적 자본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받아들이는 돈 중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서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내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투자할 돈이 어딨어.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이너스 통장 왕창 받아서 어디다 사야 돼. 이게 얘기만 해줘.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내 받은 매 생활 월급의 몇 퍼센트를 내가 떼어낼 수 있는 거를 결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를 내 투자 자산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젊어서부터 저는 뭐 이렇게 투자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지만 저는 이렇게 며칠 전에도 후배들이랑 만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살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기자생활 초창기에 투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와 다른 인간들이구나. 내가 저들만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거를 빨리 깨우친 거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그들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저는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적립투자 상품이 한국에 나온 다음부터 한 달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금액이 좀 커지면 했지만 계속. 왜냐면 내가 시장을 그들처럼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정식만 하더라도 그 은행 금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일정량을 계속적으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적립식 형태로 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형태로 해서 계속 투자 자산을 내가 늘려나갈 수 있는 내가 인생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큰 부자는 안 돼도 가난해지진 않아요. 제가 아는 방법은 정말 천천히 가난해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영역이에요. 게임의 규칙이 달라요. 거기는 많이 편안하진 않겠죠. 돈이 많으신 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놓고 살겠죠.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막말로 내가 뭐 궁핍한 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월급에 한 7% 저축하겠다. 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 나 너무 삶이 구질구질해.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30%를 하셔야죠. 그건 그냥 정답은 있는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는 하셔야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뭐 현 시점을 잘 즐기겠다는 분들에 속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도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는 아니고 알고 그냥 뭐 자기만 앞가림하고 산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데 내가 뭐 월급을 다 쓰면 그건 그냥 현생을 즐기고 사시는 분인 거죠. 그것도 근데 내 가치관이 그래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정말 가치관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이죠. 내 인적 자본과 투자 자산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 투자 자산의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내 근로의 가치는 한 퇴직할 때 되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지는 게 60세에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들 하락폭이요 50%가 넘어가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 축적되어 있는 이 투자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앞에 있는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 언젠가 내가 겪어야 되는 거 와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아요. 누구나 온다는 거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 인생이란 것은 그냥 나는 현재가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나는 저축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런 분이 있어요. 전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노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연금도 준비를 하고 주금을 하고 그래서 꾸준히 불입해 나가고 계속 투자자산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서 내가 이제 인적 자본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투자 자산으로 그거를 커버해 나가야죠.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시니까 저는 투자 자산으로 하는 게 맞다. 100% 해도 된다. 시장을 통째로 전략 쓰면 되니까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적금도 넣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1년짜리 같은데 전 적금은 쉽게 생각해요. 저는 세제 혜택이 없는 적금은 무조건 1년 미만으로. 그러니까 모으는 기간은 짧게. 왜 중간에 일이 생겨 돈 빼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서 그냥 모으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서 압축해서 적금은 넣어서 그 돈 가지고 투자 자산으로 바꿔야죠. 다시 투자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자꾸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그나마 난데 사실은 적금 4% 3%인데 그게 적수 방식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4% 적금이라고 그러면 받으면 2%밖에 안 돼요. 예금은 총액에서 주는 거지만 적금은 1년짜리면 첫 번째는 100만 원은 12개월 지자를 주고 두 번째 준 100만 원은 11개월 지자를 주고 세 번째 준 거는 10개월 적수 쌓아간다는 적수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금 대비 딱 계산해 보게 되면 4% 적금은 2%밖에 안 돼요. 결코 여러분들이 저축은 가치를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적금은 가치를 늘려가실 상품이 아니에요. 적금은 뭐냐면 가치를 늘리는 거를 내가 사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용도인 거예요. 내가 아껴서 빨리 1,000만 원 모아서 난 투자를 할 거야. 그럼 내가 뭐 주식을 할 거야. 뭐 ETF 좋고 뭘 할 거야. 나는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한 이거는 그냥 준비 같은 거예요. 적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 절대 적금은 재테크나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금이나 채권부터는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축도 되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모아서 적금 1,000만 원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몇 %짜리 채권을 살 거야. 이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금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금은 아무리 많이 줘봤자 6% 주는 거 하다가 실제로 받는 건 3% 세금까지 빼고 나면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은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금의 이런 용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아서 빨리 내가 만약에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예금하고 채권만 할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런 분들도 일단 모아서 빨리 모아서 내가 3년짜리 늘려서 하는 것보다 1년은 모아서 빨리 그냥 1년짜리 금리 높은 예금을 넣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운용이 되는 거예요. 적금은 운용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길게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1년 단위로 그냥 쩍쩍쩍 해서 뭐 6개월도 좋아. 6개월 동안 나 딱 500만 원 딱 모을 거야. 오케이. 쫙 모으는 거야. 압축해서 모아서 또 500만 원 또 타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 금리 쇼핑할 거야 나는. 그래서 뭐 검색해서 뭐 금리 여기 6%가 6%에서 그때부터 운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주식을 사든 그저 ETF를 사든 예금을 넣을 때 채권을 사든 그때부터 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은 일단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단돈 10,000원씩 넣더라도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세제 혜택 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만들고 10,000원이라도 넣고 시작을 해라. 그럼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결국 돈을 넣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현재 세제 혜택 주어지는 상품은 뭐 청년 도약 계좌 이런 상품도 있죠. 그런 건 사실 약간 대상을 본인에서 좀 좋은 거죠. 그런 건 이용하시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청약 통장이나 연금저축 계좌나 ISA 이런 세 가지는 꼭 갖고 계셔야죠. 그게 이제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게 사실은 많이 어려워진 거고 사실은 그게 현재 요즘 뭐 신혼부부 뭐 저리대출부터 해서 막 이렇게 뭐 신생아 있는 집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저도 정답이 없어요. 내가 뭐 막말로 부모님들이 많이 물려주시면 정답이 생기죠.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쉽진 않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거와 이제 거주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죠. 집값과 전세값이 차이가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옛날에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내가 집을 사놓고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도 전세값과 집값의 갭이 줄었을 때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그때 돈이 많지 않으면 딴 데 살다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의 방법을 썼었는데 지금 사실 그 방법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택 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풀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확실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이런 주택이 과거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지금 고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면 월 100만 원씩 30년 생각하고 S&P 500 사라 그냥.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씩 놓고서 한 30년 생각한다고 잊어버려라. 그럼 나중에 내가 집은 좋은데 못 살 수 있지만 캐시플로우는 불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때는 둘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직원들한테 너희 세대는 둘 다 취하기가 쉽지 않다. 아주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럼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냐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제는 집도 집이지만 내가 월 100만 원 정도로 나의 미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을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없다. 내가 보기엔 베스트는 내 집도 오르고 다 그런 거 집도 사고 내가 원하는 지역 들어가고 그래서 내 노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베스트가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이 뭐 또 다른 분들은 분명히 대안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식견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솔직히 없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젊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매월 모르겠으면 그냥 미국 시장에다가 오를지 모르지 너희 시간이 많으니까 한 30년 남았으니 30년 동안 그냥 한 달에 50만 원 적어도 50만 원 여기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연금저축에 넣고서 그냥 때려놓고서 잊어버려라. 그리고 주가 폭락하면 돈 넣고 또 사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은퇴까지 영원히 보유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적립식으로 하면 뭐 그 손해를 안 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질문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특징이라고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어떤 태도도 사실은 제가 건방지게 너무 태도가 건방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면 어떤 마인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인생에서 불행해지는 방법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불행해지고 싶으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경쟁의식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생기는 비교는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투자도 비교해서 따라가면 망해요.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비교하기보다는 가급적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표현한 건 능력 범위라고 표현을 쓰는데 더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영역,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능력 범위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이에요. 자기 자신을 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을 과연 잘 아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내 모습이 어떤가를 자기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관찰했더니 난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할 능력이 없어.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책 한두 권 읽으면은 당장 내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내 주변에 어떤 고수가 있어서 딱 들으면 금방 다 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죠. 숨겨진 재능이 발견되는 분들 간혹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눈에 쉬워 보이면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꼬락선을 잘 알아야 돼요. 투자할 때 난 이런 걸 못해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게 뭐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투자에서. 그래서 딱 판단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결론 내리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통해서 좀 삶이 불편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많이 관찰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궁구하시기보다는 자기한테만한 편한 방법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것이 나쁘다부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저는 몰라서 못해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지식조차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제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한 예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난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 게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좀 편하게 인생을 산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